국그릇이 뒤집히는 소리, 뜨거운 국물이 식탁을 흘렀다. 아버지, 또 그러시는 거예요? 큰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쳤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정호 씨가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있던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정호 씨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딸 미영은 이미 짜증이 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셨고 오늘은 또 이런 식이시고. 미영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피하듯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한 그의 모습을 보며 막내 아들 승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누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가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미영이 걸레를 헹구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의 빛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승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창문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정호 씨의 방에서는 작은 소리로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트로트 가요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가끔씩 정호 씨의 작은 기침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승우의 말에 민수와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힘든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미영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매는 모두 각자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려서 국물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또 흘리고 계세요. 초등학생인 손자 준호의 말에 정호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휴지로 입 주변을 닦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드시면 돼요. 승우가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정호 씨는 몇 숟가락 더 떠먹다가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가 불러서 그만 먹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고 가족들은 각자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정호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 남매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주말 오후의 카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들이 앉은 구석 자리는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핸드백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승우는 책자들을 넘겨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우리 집도 아이 교육비 때문에 빠듯한데. 민수가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추가 지출이 부담스러워요. 미영의 말에 세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호 씨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라면 하나였지만 그조차 제대로 끓이지 못해 설익은 면발을 씻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호 씨는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정호 씨는 그 손수건을 가슴팍에 꼭 안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약속했던 그 말 아직도 기억하고 있소. 1시간 후 세 남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호 씨가 소파에 앉아 그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정호 씨는 손수건을 품에 감췄습니다. 그냥 오래된 거예요. 더러운 걸 왜 가지고 계세요? 버리세요.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정호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 손수건 사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세 남매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호 씨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전문 간병인들도 있어서 훨씬 편하실 거예요. 미영의 설명에 정호 씨는 손수건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하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합의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호 씨는 혼자 방에서 그 낡은 손수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호 씨의 실수들이 계속되었고 가족들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 병원비 좀 봐요. 미영이 영수증 뭉치를 민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치매 검사비, 약값, 그리고 몇 차례의 응급실 비용까지 합쳐진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80만 원이나 나왔네. 지난달보다 더 늘었잖아. 민수의 한숨소리에 승우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남매 모두 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요즘 상황이 안 좋아서 남편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영의 말에 분위기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승우 역시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여러 지출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문제는 해결해야 하잖아요. 민수가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한편 정호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참 좋구나. 저렇게 웃을 수 있어서. 그의 독백은 텅 빈 거실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손수건을 꺼내 살며시 펼쳤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저렇게 행복했던 때가 있었지. 민수가 4살 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미영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손수건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승호 녀석은 군대에서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손수건 이야기를 했었지. 엄마가 아빠한테 준 거라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정호 씨의 기억 속에서 아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0살 무렵의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손수건을 건네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뭐라고 했었지? 이 손수건처럼 우리 사랑도 오래오래 간직하자고 했지. 그의 혼잣말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가족들이 치매 증상이라고 여기는 이런 정호 씨의 기억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좋은 곳 한번 보러 가실래요? 정호 씨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곳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더 편히 지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전문가들이 있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미영의 설명에 정호 씨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나요? 그의 조용한 질문에 식탁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단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환경이라. 정호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정호 씨는 다시 혼자 방에 있으면서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날 멀리 보내려고 해.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살던 이 집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아이들도 각자 삶이 있으니까. 내가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정호 씨는 손수건을 가슴에 대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이 손수건만은 절대 놓을 수 없어. 당신과의 약속이니까. 그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호가 아버지 방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할까요? 정호 씨는 재빨리 손수건을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승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승호의 말에 정호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괜찮다, 승호야. 아빠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새겼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쓸쓸한 현실까지. 저녁 무렵 정호 씨가 간단한 라면을 끓이려고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가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틱 소리와 함께 푸른 불꽃이 잠깐 일어났다 사그라들었습니다. 승호가 마침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황급히 가스 손잡이를 되돌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만 길어졌습니다. 승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고 정호 씨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의 마지막 독백이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온 집안이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옛날 어느 새벽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새벽이었지. 정호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60년 전의 어느 새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951년 21살의 정호는 부대에서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도 그는 고향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나, 그리고 어린 동생들까지 모두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어.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그때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항상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이유,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적들이 마을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정호 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치매라고 진단받은 그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상황은 놀랍도록 생생했습니다. 1시간 후 민수가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정호 씨의 대답은 평상시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저 산을 보고 있었다. 예전에 저런 산에서. 정호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예전에 뭐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생각이 좀 났을 뿐이야.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종종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끊곤 했습니다. 점심시간 정호 씨는 혼자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6.25 전쟁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그곳이야. 화면에 나오는 산골짜기를 보며 정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1년 8월 우리 부대가 그곳에서 적을 막아냈지. 3일 동안 굶으면서도. 정호 씨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동료들과 함께 적의 공격을 막아냈는지, 어떻게 민간인들을 구했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구한 사람들 중에 임신한 아주머니가 계셨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지켰지. 정호 씨는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영이 집에 들렀을 때 정호 씨는 여전히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속 똑같은 프로그램만 보고 계세요? 이거 재미있어. 옛날 생각이 나거든. 정호 씨의 대답에 미영은 채널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가 리모컨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거 봐야 해. 중요한 거야. 아버지, 왜 이런 걸 계속 보세요? 우울해지기만 하잖아요. 미영의 말에 정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울한 게 아니야. 자랑스러운 거지. 내가 그때 해낸 일들이. 그의 말을 들은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최근 들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뭘 보고 계세요? 전쟁 때 찍은 사진이야. 동료들과 함께. 사진 속에는 21살의 정호와 몇 명의 동료 병사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김병철이라고 하는데 나보다 1살 어렸어. 부산 사람이었지. 정호 씨가 사진 속 한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전사했어. 나를 구하려다가. 정호 씨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때 적의 수류탄이 우리 참호 근처에 떨어졌는데 병철이가 몸으로 막았어. 나와 다른 동료들을 살리려고. 승호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았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희 어머니를 만나고 너희들을 낳고 키울 수 있었던 거야. 정호 씨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병철이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형, 고향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족들 잘 지키세요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호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 그래서 내가 평생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병철이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정호 씨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 보이지? 깜빡깜빡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승호는 아버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 거짓말하지 마라. 나도 알고 있어.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정호 씨의 솔직한 말에 승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 잊지 않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 병철이와의 약속,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의 약속. 그 순간 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 손수건이 바로 그 약속의 증표야. 이틀 후, 세 남매는 요양원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시설은 생각보다 좋았지만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이라니. 우리 셋이 나눠도 한 사람당 60만 원씩이야. 민수가 계산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에 추가 의료비와 개인 용품비까지 더하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영의 말에 승우가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시려고 할까요? 어제 보니까 이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것 같던데. 승우의 말에 민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야. 형, 그래도 아버지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우의 반박에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의견을 들어보자고. 승우야, 현실을 봐. 아버지는 이미 판단력이 떨어지신 상태야. 치매라고 병원에서도 진단받았잖아. 미영이 두 형제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진정해요. 우리끼리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불만은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알아? 나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집에 와서도 아버지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어. 형,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사실이잖아. 어제도 아버지가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셔서 얼마나 위험했는데. 만약 큰 사고라도 났다면? 민수의 말에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승호는 두 형 누나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건 부모의 의무였어. 우리가 아버지를 모셔야 할 의무는 없다고. 민수의 차가운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정호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거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의 대화 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버지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미영의 말을 들은 정호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쯤 모실 거예요? 다음 주쯤이면 좋겠어.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민수의 말에 정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혼자 있게 된 정호 씨는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고 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철아, 내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니? 가족을 잘 지키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어. 정호 씨는 서랍에서 그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손수건으로 약속했던 게 뭐였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하자고 했는데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산 건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이제는 늙은 아버지가 방해만 되는 건가? 1시간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정호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녀들도 오후에 나눈 대화 때문인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세요. 미영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정호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에 정호 씨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국그릇을 넘어뜨려 국물이 테이블에 흘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호 씨가 재빨리 휴지로 닦으려 했지만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또 그 한마디에 식탁의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호 씨는 더 이상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가 불러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예요. 미영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요양원에 연락해서 입소 날짜 정하자. 오후 3시경 아래층에서 연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음식을 태우는 냄새인 줄 알았지만 점점 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복도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는 재빨리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전체가 연기로 가득했고 어디선가 타는 냄새와 함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정호 씨의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그의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화재야. 아파트에 불이 났어. 정호 씨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연기의 방향을 보니 아래층에서 시작된 불이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피해야 해. 그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으려 했지만 갑자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정호 씨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손수건을 꺼내 입에 댔습니다. 병철아, 지금이야. 내가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흐릿했던 의식이 위급한 상황에서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정호 씨는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작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계단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야. 여기 사람이 있어.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 내려간 정호 씨는 4층에서 멈췄습니다. 한 집 현관문 앞에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가 안에서 못 나와요. 아이가 정호 씨를 보자마자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정호 씨는 아이를 진정시키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도와주세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어디에 계시니? 안방에서 못 나와요. 문이 안 열려요. 정호 씨는 현관문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아가야, 여기서 기다려. 할아버지가 엄마를 데려올게. 할아버지, 위험해요. 아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호 씨는 손수건을 코와 입에 댄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플라스틱 타는 단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혀끝이 쓰디쓴 맛으로 변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가까운 곳의 비명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삭삭이는 불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 순간 60년 전 전쟁터에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적의 공격 속에서도 민간인들을 구하려 했던 그때의 기억이 말입니다. 그때도 이랬지. 무서웠지만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세 걸음마다 기침이 튀었습니다. 그래도 안방 문이 어둠 속에서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정호 씨는 침착하게 그 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혹시 여기 계세요? 안방에서 30대 여성이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는 여성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의식은 있었지만 혼자 걷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가게 해드릴게요. 정호 씨는 여성을 부축하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진해졌지만 그의 움직임은 확실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아, 괜찮다. 이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어. 여성이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괜찮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정호 씨는 모녀를 계단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층에서 또 다른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못 움직이세요. 정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연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다시 전우병철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 고향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족들 잘 지키세요. 병철아,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 정호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손수건을 다시 코에 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6층에서 70대 할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서는 할머니를 옮길 수 없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호 씨가 나타나자 여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정호 씨는 할머니를 업고 여성은 휠체어를 접어서 함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연기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에 정호 씨는 더욱 힘을 냈습니다. 5층 계단참에서 소방관 2명과 마주쳤습니다. 여기 휠체어 모시고 내려갑니다. 정호 씨가 알리자 소방관들이 재빨리 할머니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때 5층 복도 끝에서 익숙한 기침 소리가 짧게 터졌습니다. 정호 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야? 그는 곧장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문손잡이의 열을 손등으로 먼저 확인한 뒤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연기가 낮게 깔려 흘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다. 코로만 숨쉬고 낮게 엎드려 있어. 테이블 밑에서 눈물 고인 준호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호 씨는 싱크대 물에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이걸로 코랑 입 가려. 할아버지 손 꼭 잡아. 두 사람은 벽을 짚으며 최대한 낮게 이동했습니다. 복도 문은 팔꿈치로 밀어 열고 계단참에서는 난간을 잡고 몸을 낮춰 내려왔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소방관이 다가와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 확보. 어르신도 아래로 이동하세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따라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정호 씨를 본 구조된 사람들이 모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정호 씨가 구한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민수, 미영, 승우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파트 화재 소식을 듣고 서둘러 온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세 자녀가 동시에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다 괜찮아. 정호 씨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된 여성이 다가와 세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정말 용감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요? 민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도 저와 제 딸을 구해주시고 위층 할머니까지 구해주셨어요. 정말 영웅이세요. 그 말을 들은 세 남매는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치매로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내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와 정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기가 그렇게 자욱한 상황에서 여러 명을 구조하시다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정호 씨의 겸손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더욱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군대에서 복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움직임이 매우 체계적이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질문에 정호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6.25 때 복무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었죠. 그 순간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부상자들을 이송하는 동안 정호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손수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와 그 흐름으로 더욱 더러워졌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했어. 병철이와의 약속도 지킨 것 같고. 정호 씨의 중얼거림을 들은 승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용기가 아니야, 승우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정호 씨의 말에는 자연스러운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위험하셨잖아요. 만약에라도. 미영의 걱정스러운 말에 정호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평생 뭘 하며 살았는지 알고 있니?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야. 전쟁 때도, 너희들을 키울 때도, 지금도. 정호 씨의 말에 세 남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시간 후 화재가 진압되고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정호 씨가 구한 사람들도 모두 안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저희가 몰랐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몰랐던 모습이 아니야. 원래 내 모습이지. 정호 씨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깜빡깜빡하고 실수하는 건 늙어서 그런 거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누군지 기억한단다. 그 말을 들은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정호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낡은 손수건을 정성스럽게 펼쳤습니다. 더러워졌지만 오늘따라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그 손수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승호의 질문에 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건 너희 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준 거야. 그리고 우리가 평생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증표이기도 하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세 남매는 처음으로 그 손수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오후의 화재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낡은 손수건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구나. 정호 씨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손수건을 너희 어머니가 언제 줬는지 알고 있니?
세 남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952년 3월 15일 내가 전쟁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이었어. 정호 씨의 눈빛이 7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나는 부산의 군 병원에 있었지. 왼쪽 다리에 적의 포탄 파편이 박혀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 의사들은 평생 절뚝거릴 거라고 했고 승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도 싫었지. 장애인이 된 내가 어떻게 보이겠니? 그랬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 하얀 손수건을 꺼내시더라. 그리고는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말했지. 정호 씨는 손수건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손수건이 더러워지고 낡아도 여전히 손수건인 것처럼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도 당신은 나의 사람이에요라고.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손수건처럼 우리 사랑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간직해요라고 하셨지.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감동해서 울었어. 23살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지. 미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 후에 너희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와서 재활을 도와주셨고 결혼해서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손수건을 보며 버텼어. 정호 씨가 손수건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세 남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 손수건 끝까지 간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더러워지고 낡아도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라고 하셨어. 그 순간 세 남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점점 기억이 흐려져서. 아버지,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승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할 때 이 손수건을 보고 다시 모든 게 선명해졌어. 너희 어머니와의 약속,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 정호 씨가 세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쟁 때 내 친구 병철이가 나를 구하려다 죽었다는 이야기 기억하니? 그때 병철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형, 사람들을 지켜주세요였어. 그래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신 거군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 손수건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야. 더러워져도 버리지 않는 사랑의 증표야. 너는 나의 사람이라는 약속이고. 정호 씨가 손수건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오늘 내가 사람들을 구하면서 깨달았어. 나는 아직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수건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 그게 너희 어머니와 병철이 그리고 너희들에 대한 내 사랑의 표현이니까. 이틀 후 정호 씨가 구조한 소의 모녀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8살 소희가 밝게 인사하며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용감한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소희야,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려줘서 고마워. 정호 씨가 그림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용감해요. 우리 엄마 말로는 슈퍼히어로래요. 소희의 천진난만한 말에 정호 씨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소희의 어머니 윤정 씨가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희 모녀가.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때 정호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르신, 휠체어 할머니예요. 덕분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어르신께 감사드려요. 꼭 건강하세요. 정호 씨가 문자를 보여주자 윤정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구해주셨군요. 어르신은 저희에게 영웅이에요. 세 남매가 거실로 나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방문객들이 돌아간 후 세 남매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미영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준호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일어나렴. 아니에요. 저희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몰랐어요. 치매라는 말만 듣고 불편한 모습만 보고.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몰랐어요. 정호 씨가 서랍에서 그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이거 함께 접어볼까?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손수건을 정성스럽게 접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이 손수건이 왜 그렇게 소중한지. 그래, 이건 사랑의 약속이야. 더러워져도 버리지 않는. 민수와 승호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요양원은 취소하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요. 민수의 말에 정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그때 정호 씨가 서랍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쓴 편지야. 정호 씨가 편지를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민수, 미영, 승호에게.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란다. 아버지가 늙으시면 가끔 깜빡하시고 실수하실 거야.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기억해 주렴. 편지를 다 읽은 후 온 가족이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보여주세요? 민수의 질문에 정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될 때까지 기다렸어. 오늘이 바로 그때인 것 같고. 그때 승우가 일어나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3개월 후 정호 씨는 지역 봉사센터의 명예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봉사센터에서 젊은 부부를 상담해 주었는데 너희 어머니와 내 이야기를 해주었지.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감동받으시더라. 자신들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때 준호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그 손수건 이야기 또 들려주세요. 정호 씨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들려줄까? 정호 씨가 손수건을 펼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온 가족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도 소중한 유산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가끔 여전히 깜빡하고 실수를 했지만 가족들은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아버지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손수건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러워지고 낡아도 버리지 않는 것,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낡은 손수건 한 장에, 때로는 누군가를 향한 한 걸음에 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